단두대는 프랑스 혁명의 가차없는 아이콘으로 신속하고 인도적인 정의를 내리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그것은 빠르게 두려움과 죽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793년에서 1794년 사이 약 17,000명이 단두대의 날에 의해 처형되었으며 여기에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여왕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도구는 생명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에 기록된 정밀 기계로 구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칼날이 떨어진 후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목격자들은 잘린 몸에서 움직임을 목격했으며 일부 머리는 몇 초 동안 인식을 나타내는 표정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음산한 세부사항은 수세기 동안 역사학자와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의 뇌는 참수 후에도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도끼에서 공포로 단두대 전 공공처형의 진화. 단두대가 그 끊임없는 정확성으로 처형을 재정해야 하기 훨씬 이전에 인류는 원시적인 방법에서 상징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들 중에서 참수용 도끼는 가장 오래되고 잔혹한 도구 중 하나로 눈에 띄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와 로마와 같은 문명에서 사용되었으며 이 무기는 단순히 재활용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교한 조각과 디자인은 권력과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도끼는 지배자와 처형자가 생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에는 상당한 오차 범위가 있었으며 실행자의 힘과 정확도에 의존했기 때문에 처형이 종종 고통과 함께 벌어지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도끼가 특히 영국 제도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끼로 처형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587년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처형이 두드러진 예입니다. 처형자는 첫 번째 타격에서 실패하여 머리 뒤쪽을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 타격 역시 효과가 없었고 자르지 못한 힘줄을 수동으로 잘라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극도의 잔혹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의 본질적인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반면 칼은 귀족을 위한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더 우아하고 정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처형 방법은 보편적이지 않았지만 사회적 지위에 따라 특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인 앤 불리는 1536년에 칼로 참수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한 예의가 담긴 이례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귀족 처형이 칼로 진행된 것은 아니며 지역과 상황에 따라 관습이 달랐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퍼지면서 정의와 인도주의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지속시키고 공개적인 굴욕을 주는 처형 방법들은 점차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조셉 이그나스 기울로틴 박사는 1789년에 새로운 장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장치는 빠르고 효율적이며 오류가 적은 것으로 설계되었으며 전통적인 방법들보다 인도주의적 개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울로틴 박사는 이 장치를 사형의 민주화를 위해 제안했으며 계급 간 차이를 없애고 고통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자본 형벌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그 이름을 딴 인간 기계는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단두대의 도입으로 처형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구경거리가 아니라 임상적인 정밀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이러한 관행을 정의하는 공포의 요소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조셉 이그나스 기울로틴 박사, 생명을 구하는 데 헌신한 사람의 역설. 조셉 이그나스 기울로틴 박사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장치 중 하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의 삶의 전체 이야기는 이 유산을 초월하는 역설적입니다. 1738년 5월 28일 프랑스 생트에서 태어난 기울로틴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사였습니다. 이 직업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죽음을 위해 설계된 장치인 단두대와 영원히 연관될 것입니다. 사형의 영역에 개입하기 전 기울로틴 박사는 당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인 천연두와 싸우는 데 의학 경력에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제너가 개발한 백신의 강력한 지지자였으며 이를 자신의 가족에게 시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학의 발전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공공보건에 대한 이 헌신은 그가 의사로서 진정으로 추구한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1789년에 기울로틴 박사는 프랑스 국회의 파리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의 문턱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정치적 맥락에서 그의 유산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기울로틴은 당시의 잔인한 처형 방법인 회전형 처형과 절단을 없애는 균등하고 신속한 처형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인도주의적이었으며 그는 자본 형벌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과도한 고통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이 촉진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주장입니다. 1789년 10월 기울로틴은 연설에서 실용적으로 그의 비전을 표현했습니다. 제 기계로 나는 당신의 머리를 순식간에 자르고 당신은 그것을 결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구는 음산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고통을 줄이고 빠른 죽음을 보장하려는 그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형당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적용될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달리 기울로틴 박사는 자신의 이름을 딴 기계를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프랑스 국가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장치는 외과의사 앙투안 루이와 피아노 제작자 토비아스 슈미트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레 액트 데 아포트르에 실린 풍자적인 노래 라 길로틴은 기울로틴 박사의 이름을 그 장치와 연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연관은 너무 강력해져서 기울로틴 박사가 이 기계와의 연관을 멀리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울로틴 박사가 자신이 바로 그 장치로 처형되었다는 거짓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논란이 된 인물로서의 아이러니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소름 끼치는 예술, 단두대의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단두대는 그 엄격한 디자인과 두려운 정밀도로 프랑스 혁명의 격동적인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처형 도구를 넘어 이 장치는 생명과 죽음 사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설계된 소름 끼치는 엔지니어링 작품이었습니다. 그 형태와 기능은 단지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맥락에서 적용된 인간의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단두대의 창조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1792년 봄 독일의 피아노 제작자 토비아스 슈미트는 조셉 이그나스 기울로틴 박사의 추천으로 첫 번째 모델을 제작하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복잡한 악기를 만드는 데 능한 슈미트는 외과학 아카데미의 비서인 앙투안 루이와 프랑스의 처형인인 샤를 상송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상송의 참여는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칼날을 비스듬히 기울이는 것이 직선 칼날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깨끗한 참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혁신은 단두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 기능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단두대는 두 개의 수직 기둥, 상단에 위치한 가로빔, 그리고 가이드에 따라 미끄러지는 초승달 모양의 칼날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조물은 약 4m의 높이를 자랑하며 칼날은 약 13m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디자인은 처형을 몇 초 만에 실행할 수 있는 잠재적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칼날의 하강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초였습니다. 이 디자인은 피처 형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창조에 영향을 미친 인도주의적 이상에 대한 소름 끼치는 고백이었습니다. 단두대의 하단에는 루넷이라 불리는 장치가 있었으며 이는 피처 형자의 목을 고정하는 요크와 유사한 장치였습니다. 루넷은 다양한 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절 가능했으며 이는 인간성과 효율성의 불안한 결합을 반영하는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밀도는 이 장치의 모든 요소가 얼마나 신중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단두대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그 이동성입니다.
구조물은 분해, 운반, 재조립이 가능했습니다. 이 기능은 정치적 혼란 시기에 공공처형이 여행하는 구경거리로 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무서운 기능 속에서도 단두대는 그 시대의 어두운 유머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칼날을 발사하는 기계는 르데클리크로 불렸으며 이는 반가소해와 결정되었다는 뜻을 모두 가진 단어였습니다. 이는 말장난을 통한 소름 끼치는 재치가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냉혹한 칼날, 죽음의 민주적 성격. 프랑스 혁명의 가장 격동적인 시기에 단두대는 전례 없는 평등주의 정의의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평등과 형제라는 혁명적 이상을 반영하려는 이 기계는 죽음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엄숙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단두대는 사회적 지위가 심지어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결정짓던 시대의 끝을 알렸습니다. 구체제에서 처형은 계층에 깊이 영향을 받은 공개적인 구경거리가였습니다. 고위 계층으로 간주된 귀족들은 일반적으로 참수되었으며 이는 빠르고 덜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평민들은 교수형이나 바퀴에 묶여 처형되는 등 끔찍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단두대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며 끈질긴 칼날로 모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그들의 마지막 운명 앞에서 평등함을 선언했습니다. 1792년 4월 25일 단두대는 첫 번째 공개 처형을 시행했습니다. 도적 니콜라 자크 펠레티에는 이 장치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으며 이 장치는 곧 혁명적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절대 군주제를 상징하는 루이 16세 왕은 1793년 1월 21일 혁명의 광장에서 같은 칼날 아래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처형과 마리 앙투아네트와 다른 귀족들의 처형은 왕실 특권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단두대의 영향은 귀족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혁명의 건축가들, 예를 들면 조르주 당통과 막시밀리엥 로베스피에르 역시 그 칼날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테러를 신속하고 가혹한 정의의 도구로 옹호했던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세운 정의에 의해 판결받고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말, 테러는 다름 아닌 정의, 신속하고 가혹하며 불굴의 것이다는 단두대가 정치적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지닌 냉혹한 성격을 요약해줍니다. 단두대의 지배는 혁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많은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여전히 표준적인 처형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희생자들 중에는 살인자 앙리 프랑지니와 범죄와 처형이 그 시대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무정부주의자 에밀 앙리도 포함됩니다. 그 칼날은 이념이나 사회적 계층에 관계없이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단두대는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루 속에서 재채기하다 또는 창문을 통해 보다와 같은 표현들이 그 사용을 설명하는 소름 끼치는 완곡어법으로 등장했습니다. 국민면독이라는 조롱적인 별칭은 공공의 의식 속에서 치명적인 평등의 궁극적인 상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단두대는 단순한 죽음의 도구를 넘어 사회적 논평이 되었습니다. 아티스트 오노레 도미에와 같은 이들은 그 이미지를 풍자화하여 사법체계와 정치구조를 비판했습니다. 문학과 예술에서 그 존재는 평등의 이상과 그 적용에서의 잔혹함 사이의 긴장을 반영했습니다. 칼날의 그림자, 프랑스 혁명에서 단두대와 공포정치, 프랑스 혁명의 절정에서 공포정치 공포의 통치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장이 되었습니다. 1793년 9월 5일부터 1794년 7월 28일까지 단두대는 그 차가운 효율성으로 혁명적 정의가 끊임없는 죽음의 기계로 변질된 시기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적들을 정화하려는 시도로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와 루이 앙투안 드 생취스트, 루이 앙투안 드 생저스트와 같은 인물들이 이끄는 공공안전위원회는 혁명의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며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공포정치의 시작은 반혁명 세력을 억제하려는 조치였으나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변했습니다. 누구도 고발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귀족, 성직자, 심지어 혁명가들조차도 급격하고 강력한 정의 아래 처형되었습니다.
단두대는 공공광장에 설치되어 위협의 광경이자 잔혹한 형태의 오락이 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희생자 중 하나는 마리 앙투아네트였습니다. 그녀는 수개월간의 감금 끝에 1793년 10월 16일 단두대에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처형은 군중을 끌어들였고 군중은 그녀의 운명으로 걸어가는 동안 환호와 조롱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케이크를 먹게 하라는 말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이 발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국가의 고난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혁명에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나타내며 가장 강력한 사람도 국민의 면도칼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는 1794년 6월 28일 소위 최고 존재의 축제, 최상 존재의 축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미덕과 이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 종교를 선언하고 파리에서 거대한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권력의 찬양은 곧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아 로베스피에르는 체포되어 단두대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운명은 명백한 아이러니였습니다. 공포는 그저 정이 신속하고 엄격하고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언했던 로베스피에르는 그가 만들고 지지했던 바로 그 기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1794년 7월 28일 그가 단두대로 향할 때 군중 중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당통의 피가 너를 잠식한다. 이는 그가 자신의 명령으로 처형한 또 다른 혁명가 장폴 마라디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공포 정치의 마지막 고위 인물이었으며 이로써 이 피비린내 나는 시기의 끝을 알렸습니다. 공포 정치 동안 파리는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는 서로를 반혁명자로 신고하는 문화가 퍼져 친구나 가족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고발되었습니다. 단두대는 일상생활에 완전히 통합되어 어린이들조차 이 죽음의 도구의 미니어처 버전으로 놀았습니다. 공포 정치로 인한 공식적인 희생자는 단두대에서 16만 명이 넘었으며 감옥에서 죽거나 즉결 처형된 사람들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 시기는 혁명의 위험한 이중성을 드러냈습니다. 혁명은 고귀한 이상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냉혹한 잔인함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타락한 왕관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마지막 순간, 프랑스 혁명의 물결이 구체제를 휩쓸면서 한때 손대지 못할 것 같았던 왕관들이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역사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프랑스의 왕과 왕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었고 그들의 삶은 베르사유의 호화로운 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파리의 붐비는 광장에서 단두대 아래서 끝났습니다. 1793년 1월 21일 프랑스의 절대군주였던 루이 16세는 파리의 거리를 지나 혁명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군주제를 폐지한 후 그는 단지 시민 루이카페로 전락했습니다. 38살의 그는 자신이 통치하던 왕국의 종말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시스템의 붕괴를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징소리와 섞여 들려왔고 왕은 단두대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죄와 프랑스에 대한 사랑을 선언했으나 그의 말은 소란스러운 소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초 만에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졌고 그의 생명만이 아니라 프랑스 군주의 종말을 확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은 1793년 10월 16일 마리 앙투아네트는 한때 베르사유의 사치와 호화로움을 상징했던 여왕으로서 남편과 같은 길을 따랐습니다. 37살의 그녀는 자신의 칭호와 재산, 권력을 모두 빼앗긴 채 이제는 단지 과부 루이카페의 아내였습니다. 혁명광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마지막 여정은 마담 디피시트라고 불리며 프랑스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운 군중들의 시선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루이와는 달리 마리 앙투아네트는 군중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처형자에게 실수로 그의 발을 밟았을 때 한 사과였으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부러 한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위엄으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 중 하나에서 통치했던 여왕은
남편과 같은 칼날 아래서 끝을 맞이하며 프랑스 군주의 시대가 끝났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은 프랑스를 충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군주들이 신의 뜻으로 통치한다는 사상을 지탱했던 시스템의 종말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국민들에 의해 판단받았고 그들의 신분은 혁명적 정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국 채널 건너편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대의 끝을 애도했습니다. 기사도의 시대는 갔고 그 자리에 소피스트들, 경제학자들, 계산기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 말은 처형이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을 포착한 것으로 군주의 권력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대체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프랑스 군주들의 죽음은 구체제의 해체와 더 이상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은 사회의 수립을 상징했습니다. 차가운 무관심을 지닌 단두대는 급진적인 변화의 상징이 되었고 수세기 동안 통치했던 시스템의 실타래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처형들은 단지 정의의 행위가 아니라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마지막 왈츠는 그들의 운명을 봉인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질서의 몰락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했습니다. 이제 왕관은 혁명의 무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몰락 이후의 삶, 단두대의 불안한 미스터리.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동안 치명적인 효율성의 상징이었으며 그 뒤로 피와 역사적 변화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불안한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가장 불안한 이야기 중 하나는 1793년 샤를로트 코르데이의 처형에서 비롯됩니다. 코르데이는 장폴 마라를 살해한 혐의로 처형당했으며 그녀는 단두대 아래에서 끝을 맞이했습니다. 널리 퍼진 신화에 따르면 처형자의 조수인 프랑수아 르 그로는 그녀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그녀를 때렸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코르데이의 얼굴이 분노의 표정으로 붉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참수 후에도 잠시 동안 의식이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1905년 프랑스 의사 가브리엘 보르유는 앙리 랑귀유의 처형을 연구하며 참수된 머리의 눈과 입이 약 25초에서 30초 동안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관찰했습니다. 보르유는 이러한 움직임을 의식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들은 충격적이지만 주관적인 관찰에 근거한 것이며 과학적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현대의학은 이 문제를 보다 엄격한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영국의 마취과 의사인 해롤드 힐맨 박사는 참수가 즉시 혈압을 낮추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의식 상실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참수된 머리에서 관찰되는 눈 깜박임이나 근육 수축과 같은 움직임은 비자발적인 반응이며 이는 의식적인 인식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뇌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의 지속적인 공급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면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있는 머리라는 생각은 극적인 관점에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과학적 증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수 후 삶에 대한 소문을 넘어 단두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도 역사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들은 칼날을 맞이한 사람들의 감정과 신념을 드러냅니다. 혁명 지도자 조르주 당통은 죽음을 맞이하며 도전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794년 4월 5일 처형되기 전 그는 처형자에게 내 머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그는 혁명에 대한 자신의 영향을 재확인하려 했습니다. 1792년 단두대의 첫 번째 희생자였던 니콜라 자크 펠레티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어두운 유머로 맞섰습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내가 머리를 잃는다고 할 수 있겠군요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아이러니는 무자비한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상징으로 그를 만들었습니다. 혁명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 하나였던 마담 듀이, 파리 마담 듀이 베리는 같은 침착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793년 12월 8일 그녀가 처형될 때 그녀는 자비를 구하며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남겼습니다. 단두대와 관련된 공포는 그 치명적인 효율성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또한
삶과 죽음 사이의 미지의 연결에 대한 매혹을 동반합니다. 프랑스 역사학자 다니엘 아라세는 참수의 공포는 공허의 공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의식이 지속된다는 신화를 계속해서 퍼뜨리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는 불가피한 현실을 인간화하고 영원한 침묵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 단두대 실패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 단두대는 평등하고 효율적인 정의의 도구로 고안되었지만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죽음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동안 발생한 오류와 기계적 결함은 처형을 장기적이고 섬뜩한 구경거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공포와 매혹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악명 높은 장치의 시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1793년 1월 20일 프랑스의 전 군주 루이 16세는 기대에 찬 군중의 주시 속에서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단두대가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되었지만 칼날의 첫 낙하는 처형을 완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처형자는 기계를 조정한 뒤 과정을 반복해야 했고, 이는 기계의 신속성에 대한 약속을 무색하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자들에게 남겼습니다. 이 실수는 단두대 설계의 변경을 초래했으며 죽음의 과학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탐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793년 7월 17일 장폴 마라를 암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샤를로트 코르데는 단두대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처형은 전설로 남았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처형자는 그녀의 머리를 들어올린 후 뺨을 때렸고 그녀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이는 반사적 경련이든 단순한 해석이든 간에 단두대에서 의식이 잠시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채질했으며 공공처형에 한층 더 무시무시한 뉘앙스를 더했습니다. 1792년 4월 25일 악명 높은 도적 니콜라 자크 펠르티에의 처형으로 단두대가 첫 선을 보였을 때 그 장면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빠른 해제 메커니즘이 실패하며 칼날이 도중에 멈췄습니다. 매혹되고 동시에 공포에 질린 군중 앞에서 처형자는 처형을 완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초기 사건은 단두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는커녕 향후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조정을 장려했습니다. 그 실패를 넘어 단두대는 음산한 사회적 구경거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혁명광장과 같은 공공장소는 처형이 진행되는 동안 분주한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거리 상인들은 음식과 포도주를 팔았고 아이들은 혁명적 정의의 드라마를 기다리는 군중 사이에서 놀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단두대는 단순한 죽음의 도구를 넘어 오락이자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음산함에 매료되어 하나로 뭉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암울한 연극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은 프랑스 왕실의 처형자인 샤를 앙리 상송이었습니다. 그는 혁명 기간 동안 가장 악명 높은 처형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어두운 역할에도 불구하고 상송은 유명인이 되었고 군중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나는 사람을 죽이지만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는다. 는 그의 임무와 당시의 평등주의적 이데올로기 사이의 묘한 균형을 반영했습니다. 처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광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출판 문화는 전단지와 팸플릿을 통해 죽음을 소름 끼치도록 상세히 묘사하며 이 매혹을 자극했습니다. 처형 문학으로 알려진 이러한 문서들은 빠르게 판매되었으며 대중이 집에서 사건을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문화적 현상은 단두대에 대한 매혹을 지속시키며 실패 사례와 가장 극적인 순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유지했습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단두대는 인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선호되는 처형 방법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오싹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기계화된 죽음에서도 오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 섬뜩함을 넘어 죽음 속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한편 동시에 공포와 매혹을 불러일으킨 장치의 모순된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단두대는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심리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기술적 완벽을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인간은 혼돈과 불완전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결코 침묵하지 않는 칼날,
문화와 역사 속의 단두대. 단두대만큼 깊고도 모호한 영향을 미친 인간의 발명은 드물다. 평등한 정의의 도구로 고안된 이 기계는 프랑스 혁명의 단두대 위를 넘어선 그늘을 들이우며 문학에서 영화, 미술과 음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권력, 공포,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리하여 단두대는 인간의 문화적 표현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문학 분야에서 단두대는 하나의 무대이자 상징이 되었다. 찰스 디킨스는 그의 걸작 두 도시 이야기 1759에서 단두대의 존재를 통해 프랑스 혁명이 정의와 사회적 혼란을 추구하는 과정을 반영했다. 죽음의 기계는 평등과 변화의 대가를 치르는 대가를 상징하는 은유가 되었다. 빅토르 위고는 단두대의 마지막 날 1829에서 처형을 기다리는 한 남자의 친밀하고 가슴 아픈 초상을 그렸다. 이 작품을 통해 위고는 단두대를 인간 존재에 대한 우려와 정의에 대한 질문의 거울로 변모시켰으며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단두대는 또한 시각 예술에서도 그 존재를 드러냈다. 단두대의 엄숙한 실루엣과 잔인한 목적은 폭력과 정의의 영향을 다룬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단두대의 머리들 1812에서 장루이 앙드레 터도르 제리콜은 단두대의 희생자들을 날 것 그대로 묘사하며 충격적인 연구를 선보였고, 파블로 피카소는 게르니카 1937에서 전쟁의 대파괴를 상징하는 단두대 구조를 암시했다. 영화에서도 단두대의 영향은 예외가 아니었다. 칼 터도르 드레이어 감독의 잔다르크의 열정 1928에서는 처형의 고통을 포착하며 단두대의 칼날을 인간의 고통을 상징하는 요소로 사용했다. 또한 두 도시 이야기의 2005년 영화화처럼 현대 작품들은 여전히 단두대의 감정적이고 내러티브적인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심지어 유머 속에서도 단두대는 자리를 잡았다. 1975년 영국 코미디 몽티 파이튼과 성배에서는 단두대를 패러디한 장면을 통해 그 도구가 어떻게 진지함과 웃음을 오가는지를 보여주었다. 프랑스에서 단두대의 마지막 사용은 1977년 9월 10일에 일어났다. 이날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튀니지 이민자 하미다 잔두비가 마르세유에서 처형되었다. 이 사건은 단두대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지만 단두대가 공식적으로 퇴출된 것은 1981년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하에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였다. 단두대는 한때 평등한 정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사회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로베르 바댕터 법무장관의 말처럼 국가를 이름으로 살인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폐지는 국가의 진보를 의미한다. 오늘날 단두대는 여전히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있다. 박물관에서의 전시에서부터 퀸의 킬러 퀸에 나타나는 음악, 그리고 뱅크시의 현대 미술 작품에서까지 그 존재는 역사적 매혹과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심지어 유령의 집이나 마술쇼에서도 단두대의 복제품은 소품으로 사용되어 그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단두대는 단순히 처형 도구가 아니라 정의, 평등, 변화에 대한 인류의 투쟁을 반영하는 존재이다. 1789년의 격동적인 날들부터 1977년 마지막 사용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은 문화적이자 정치적이었다. 그 역사는 가장 어두운 상징조차도 회복력과 인류의 진화 능력에 대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이 역사적인 시면 속에서 단두대는 우리의 집단적인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 이는 더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데 따른 희생과 도전들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다.